시작을 할 거고 저는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동간호학원 2학년입니다. 2학년 관련해서 제가 리뷰 영상을 지금 이제 올려드릴 건데요. 일단 제4장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 문제와 간호, 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 교환을 펴주시고요. 교환에 몇 페이지 펴시면 되냐면 5페이지부터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생 손상에서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의 출생 손상에서 첫 번째 두부 손상을 보세요. 두부 손상. 두부 손상에서 살류하고 두 개 혈종을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류는 분만 과정에서 두개골에 지속적으로 안경이 가해져서 두피에 생기는 경계가 불분명한 구종이 되겠습니다. 시상봉합 경계를 넘어서 퍼져 있는 것을 살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개 혈종은 뭐다? 골막과 두개골 사이에 혈액이 축적된 골막하 출혈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살류와는 달리 두혈종은 경계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시고 두 개 혈종과 두 혈종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살류와 두 혈종은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류는 수일 이내에, 두 혈종은 2주에서 3개월 정도에 어떻게 된다? 자연 소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따로 치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밑에 박스 보셔야 돼요. 박스 보시면 살류는 두피 연조직의 경계가 불명확한 부종, 두혈종은 두개골막 사이 혈관 파열로 인한 출혈입니다. 살류는 소프트하고 피팅이에요. 부드럽고 부종이고요. 두혈종은 단단하고 긴장되어 있는 펌, 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류는 크기 증가가 어떻다? 없어요. 두혈종은 크기 증가가 있습니다. 살류는 봉합선 내에 한정되지 않고 퍼져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라는 거죠. 두혈종은 봉합선 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맨 밑에 보시면 얘네 두 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대량 출혈이 없습니다. 자연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페이지 갈 때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쇄골골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쇄골은 분만식 골절이 가장 잘 일어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증상도 있었죠? 골절 부위에 통증이 있고요. 마찰은 흔히 들립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골절된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증상은 반드시 아셔야 되죠? 뭐다? 골절된 부분에 움직임이 없어지고 반사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골절된 쪽에 팔이 움직이지 않고요. 모로반사 소실됩니다. 모로반사는 뭐예요? 애기 놀랬을 때 팍 하고 펼쳤다가 다시 앉는, 호응하는 그런 자세. 이게 모로반사였어요. 이것도 소실이 되고요. 이거는 사지를 적절히 고정하면, 치료하면 예후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말초신경마비에서 안면신경마비 보도록 할게요. 자, 안면신경마비는 분만시의 몇 번째? 제7. 7뇌신경이 경자나 부모의 청골에 의해서 압박되어서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자, 넘겨서 7페이지 보시면요. 증상 나오죠? 증상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증상은 어디? 마비된 쪽이 운동이 소실되고요. 이 마비가 내가 오른쪽이 되면 어디? 오른쪽에 마비된 안면이 운동이 소실되고 그쪽 이마에 주름도 잡히지 않고 눈은 꼭 감기지 않죠. 입은 잘 벌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비된 곳은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수주 내에 회복하고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완신경마비 한번 볼게요. 상완신경마비에서 반드시 비교할 것 에르브리센 마비하고 크레프케 마비가 되겠습니다. 자, 에르브리센 마비는 약간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팔에 문제가 있어요. 손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크럼프께는 다른 거죠. 그죠? 아래쪽이에요. 손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에르브디스된 마비 같은 경우는 C5에서 C6 손상이고요. 상완신경 마비의 90%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증상 봐야겠죠? 어깨는 내전, 내회전, 팔꿈치는 신전, 삼박은 회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애기 그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왼쪽에 애기가 오죠? 왼쪽 팔이 지금 그쵸? 우리가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으면 어깨 차렷 자세, 주먹 쥐고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어깨 내전되어 있죠? 팔꿈치 펴져 있습니다. 신전, 그리고 삼박은 회내 상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손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팔에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침범된 팔에 모로 반사는 소실되고요. 하악 반사는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모로 반사는 팔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소실이 되고, 하악 반사는 뭐예요? 손이죠, 손. 그렇죠? 그래서 손에 문제는 없으니 하악 반사는 보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넘겨요. 8페이지 보시면 크럼프께 마비예요. 크럼프께 마비는 상완신경 마비의 10%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요. 약간 아래쪽입니다. C, 7, 8, T1의 손상에 의해서 손과 손목의 마비로 주먹을 쥐지 못합니다. 손의 잡기 반사가 나타나지 않겠죠. 손의 문제니까요. 모로 반사와 화학 반사 모두 소실이 됩니다. 네, 아래쪽까지 끝까지 소실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손 부분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8페이지 밑으로 쭉 넘어갑니다. 2번 고빌리루빈 혈증 보도록 할게요. 고빌리루빈 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몸 안에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가 분해될 때 생성되는 노란색 색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황달이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원인 한번 볼게요. 어떠한 원인이 있느냐? 제가 반드시 두 개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적혈구와 간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신생아에서 황달이 많은 이유는 옆에 수명이 짧은 폐하 헤모글로빈으로 구성되어 과다한 적혈구 파괴가 이루어져서 빌리루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아지는 빌리루빈은 어떻게? 대사를 해야 되죠. 그게 어디다? 간인 거예요. 근데 간에서 파괴된 적혈구의 성분이 빌리루빈을 제거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간 또한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적혈구와 간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우리가 황달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생리적 황달 한번 보시면 이거는 생후 2에서 4일에 나타나서 1주, 그러니까 만사간의 1주 혹은 미숙간의 2주 이상 황달이 지속되다가 얘는 괜찮습니다. 자연 소실이 됩니다. 혈전 빌리루빈 농도 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4번 볼게요. 병리적 황달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황달이 출현합니다. 혈전 빌리루빈 농도 만사가에서 12 이상, 미숙아에서 10에서 14 이상인 경우 황달 10에서 14일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병리적 황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치가 14이고요. 2주 이상 지속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핵황달은 혈전 빌리루빈 농도 만상에서 20 이상입니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습니다. 중추신경계 억압 증상, 그리고 후에 내성마비, 지적장애, 난청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치료 한번 볼게요. 치료는 우리가 방선 치료를 할 건데요. 방선 치료는 이제 파장을 뿌리는 거예요. 굉장히 좀 뜨겁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방선의 신체 노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체위를 자주 변경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반드시 안대 착용을 해야 됩니다. 밑에 방선으로 인한 체온 상승과 탈수 주의깊게 관찰하고 수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고, 윤활용 기름이나 로션은 피부 자극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선 치료까지 봤어요. 넘어갑니다.
10페이지. 자, 10페이지에 2번 신생아 요혈성 질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혈이 뭐라고 했어요? 적혈구가 깨지는 거, 파괴되는 거, 그러니까 피가 깨지는 것을 요혈성 질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첫 번째, RH 부적합증입니다. RH 부적합증은 엄마가 RH 음성, 명아가 RH 양성인 경우에 몇 번째, 두 번째 임신 아기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보시면 2번 ABO 부적합증 같은 경우에도 네 줄 내려가시면 ABO 부적합증은 산모의 혈액형이 O형, 태아가 A형 또는 B형일 때 첫 분만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요혈성 질환의 예방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감작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을 때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모가 RH 항원에 감작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데 산모가 분만이나 유산한 지 72시간 이내에 RHO 면역글로불린 300mg을 투여하면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4번 치료예요. 치료는 혈액이 깨졌잖아요. 어떻게 한다? 수혈, 피를 빼내고 넣어주는 교환 수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환 수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응증이 있냐? 크게 문제가 있을 때 교환 수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뿜스 테스트의 양성일 때 이 적혈구의 항체가 부착되었다는 뜻이죠. 제대혈액 HB 12 이하, 간접 비리비리 수치가 세후 24시간 이내에 만 4에서 20 이상일 때, 미수가는 10에서 15일 때, 태아 수정도는 신부전증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일 때 우리는 교환 수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러면 교환 수혈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호흡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곤란 증후군입니다. 자, 호흡곤란 증후군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호흡이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24시간 후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정의 한번 보시면 여기서 얘는 원인이 계면활성제가 부족해서 생기게 됩니다. 증상과 지문은 뻔해요. 호흡이 곤란하니까 첫 번째 빈 호흡이 생겨요. 60회분 이상으로 우리가 빈 호흡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입니다. 쌓이다 보면 산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줄 내려가셔서 맨 끝에 산소 포화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호흡이 곤란하니까요. 자, 그 다음 3번 치료의 단어 보시면 넘겨서 12페이지 세 번째 줄 산증 교정해야 됩니다. 중탄산 나트륨을 정맥 투여해서 산증 교정하고요. 그리고 산소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중성 온도 환경 제공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보존해야 호흡하기가 쉽겠죠. 그 다음 밑에 보조환기요법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사용을 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 원인이 계면활성제 부족이었기 때문에 인공 계면활성 물질을 투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태변흡인 증후군입니다. 태변흡인 증후군은 태변을 아기가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 보시면 자궁 내에서 태아가 저산소증이 되었을 때 배설한 태변을 흡인하는 것을 태변흡인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치료법은 그쵸? 변을 빼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단어 보시면 신생아 첫 울음 전에 구강인두와 비인두에 기관의 튜브를 삽입해서 계속적으로 흡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빼주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낮춘 자세를 해주면 분비물의 배액을 제거하기 위한 좋은 자세가 되겠죠. 이렇게 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미수가 무호흡입니다. 미수가 무호흡 정의 보시면 호흡이 몇 초? 20초 이상 정지되거나 호흡 정지의 지속 시간과 관계없이 호흡 정지에 뭐라고? 청색증과 섬액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발성 무호흡에서는 상기도 폐색과
중추신경계 미성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를 좀 자극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자, 3번 치료 밑가루 맨 밑에 있습니다. 보시면 신생아의 가슴, 등을 문지르거나 아마이로 체를 변경하는 등 부드러운 촉각 자극으로 호흡을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3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비관과 구강인들을 흡인하고 100% 산소 공급을 해줍니다. 저산소증 예방을 위해서. 이제 메틸잔틴 투여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호흡 자극을 위해서. 왜? 메틸잔틴은 카페인 대사산물이에요. 중추신경계는 카페인을 주면 중추신경계가 자극됩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4번 신생아 일과성 빠른 호흡이 되겠습니다. 빠른 호흡이니까 사정 보세요. 신생아는 분당 80에서 120회 정도로 빠르게 호흡을 하게 됩니다. 출생 초기에 일과성 빠른 호흡과 경한 호흡 곤란에 보이나 저농도 산소 치료로 수일 내에는 호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호흡 곤란 증상은 2, 3일간 지속되나 중요한 거 나왔죠? 24시간 후에는 호전이 됩니다. 얘는 괜찮아요. 24시간 후에 더 심해지는 호흡 곤란 증후군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팁 한번 볼게요. 팁에 신생아의 정상 호흡량 성과 병리적 상태 비교하기 보시면 정상 신생아에 대한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신생아는 30에서 60회분의 호흡을 하고요. 복식 호흡하고 약간 불규칙한 호흡을 하는데요. 5에서 15초간 호흡을 멈추는 주기적 호흡은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0에서 60회분을 쉬고 그리고 불규칙한 호흡 또한 정상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5번 기관지 폐형성 이상입니다. 기관지 폐형성 이상은 고농도 산소 때문에 폐가 딱딱해지는 거죠.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폐포상피가 평평세포로 증식되고 비우되면서 폐포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고농도의 산소 공급으로 섬유 활동이 마비돼서 폐 전맥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호흡기 폐색이나 무기폐가 초래되게 되는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14페이지 보시면 원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원인은 뭐 때문에? 고농도 산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흡기 치료 시 고농도 산소 및 양압에 의한 기도 점막과 배포 손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치료와 간호 보시면 나오죠. 산소 투여 및 보조 환기를 제공하는데 고농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압 환기와 인공호흡기는 가능한 한 빨리 중단을 하고 저농도인 산소는 후드 텐트 마스크, 캐뉼러를 통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약물요법이나 흉부분리요법, 체온유지, 체위유지 보기로 이렇게 취해주는 그러한 치료들이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6번 미수가 망막병 보도록 할게요. 미수가 망막병은 망막에 혈관이 계속해서 과도 증식하는 질병이에요. 정의 보시면 망막의 혈관 생성 과정에 장애가 발생해서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혈관 증식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2번 원인 보시면 원인은 동맥혈의 높은 산소 분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 농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주로 고농도의 산소 요법부에 발생하기 때문에 미수가에게 산소 투여 시 산소 농도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진단이에요.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우리가 바로 진단을 해도 진단이 내려지지가 않죠. 초자체 자체가 혼탁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생 후에 4에서 8주의 안과 검진을 하고요. 이후에 눈의 혈관 성장이 완성될 때까지 2주 간격으로 검진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5번 있죠? 예방입니다. 산소 농도 모니터링을 잘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고농도로 산소 투여하지 않도록 잘 감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망막병은 치료가 다양했어요. 냉동요법, 레이저요법, 수술이 있었죠? 가장 많이 하는 것보다 대부분 레이저 요법을 실행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 15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자, 15페이지에 보시면 2번 폐혈증 한번 볼게요. 폐혈증은 혈류의 박테리아 감염으로 전신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원인균을 확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임상 증상과 혈액 배양 검사에서 원인균이 규명되면 우리는 확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확진될 때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4줄 내려가시면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보편적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 미숙아에게 흔해요. 그렇죠? 그래서 면역 물질인 IgG, 면역글로불린 G입니다. 이 G가 주로 임신 후반기에 이동하기 때문에 미숙아는 적은 양의 면역글로불린 G만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감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증상 볼까요? 증상은 일반적으로 애매하고 비특이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주 양육자에 뭔가 잘못되었다, 어딘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게 비특이적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쭉 내려가셔서 치료 및 간호 한번 볼까요? 보시면 배양검사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광범위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 처치로 암피실린과 아밀글리코사이린 항생제를 주고요. 그리고 배양검사 후에 적합한 항생제를 선택 사용하면 되고요. 항생제 치료는 증상이 해결된 후 10에서 14일 후에 적어도 5에서 7일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라고요? 항생제는 증상이 해결된 후에도 처방받은 날까지 끝까지 주셔야 한다. 이유는 내성 방지 때문이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 16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자, 16페이지에 괴사소장 대장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 신세가 장폐색증. 그래서 소장과 대장의 점막증 또는 전증의 괴사를 특징으로 하는 감염성 질병이 되겠습니다. 미숙아에서 가장 흔한 응급 위장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원인 나와있죠. 원인 너무 중요하죠. 장의 허혈, 그죠? 혈액공급이 부족한 것, 장관 영양분이 부족한 것, 그 장내 세균, 장의 세균이 들어온 것, 이러한 것들의 세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증상 보시면 비특이적 증상과 특이적 증상이 있어요. 비특이적 증상 한번 보시면 담즙 섞인 구토가 있어요. 왜 담즙 섞인 구토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소장과 대장 아래쪽에 하부장관이 이미 폐색돼서 망가졌어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담즙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담즙 섞인 구토가 생기고요. 호흡곤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특이적 증상은 배가 빵빵해지죠. 그렇죠? 우리가 폐색됐으니까 부팽만, 그리고 장폐색되면서 손상이 있으면서 혈변 생깁니다. 그리고 내려갈 수 없어요. 위장 정체 생기게 됩니다. 자, 진단은 엑스레이 찍어요. 방사선 검사상 두꺼워진 장벽과 장이 빵빵해집니다. 팽창된 장이 보이고요. 그러다가 장이 팡 하고 터지는 장파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4번 치료 볼게요. 내과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려갈 수가 없어요. 먹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MPO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 직후에는 반드시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 비위관으로 흡인해서 복부의 압력을 감소시켜야 되고, 수행요법하고 항생제 투여해야 되죠. 세균 때문이잖아요. 항생제 투여, 치료 길어지면 중심정맥관으로 영양 공급하고요. 증상이 완화된 후에는 위관 영양 시작합니다. 8에서 12시간마다 계속적인 복부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요. 안 되면 외과적 치료를 합니다. 범위가 넓을 때는 폐장물술, 결장물술인 장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간호중재에서요 1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MPO 하면서 정맥수액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탈수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수분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주면 되고요. 아기는 빠는 욕구가 있죠. 근데 먹지 못하기 때문에 빠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놀이기에 적극
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활력증후, 복부둘레 자주 측정해야 되고요. 두 줄 내려가셔서 장관 영양을 시작한 뒤에는 재발 예방을 위해서 소화 양상이나 장음을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신생아 대사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장에서 대사라고 하는 거는 영양소를 처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양소 처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 대사장애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저혈당증입니다. 저혈당증은 끝에 일반적으로 45 미만을 저혈당증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자, 원인 볼게요. 원인은 당 이용이 증가했거나 당 저장이 감소했거나예요. 당용이 증가할 때는 고인슐린 혈증이 있는 만사가 당뇨병 모체 아기, 대사 요구량이 증가된 아기, 효소나 내분비 장애가 있는 아기가 되겠습니다. 당 저장 감소는 자궁 내 성장 지연, 미숙아인 애들한테 당 저장이 감소되게 됩니다. 증상은 저혈당, 신경과민, 수유량 저하, 기면 상태, 경련, 무호흡이 있고요. 치료비 간혹 볼게요. 주면 되겠죠, 포도당을. 그래서 구강 섭취 가능하면 5% 포도당에 처방된 우유, 분유죠. 모유, 수유 주면 되고요. 구강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간 영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저칼슘 혈증이에요. 저칼슘 혈증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일반적으로 만사가에서는 혈전 칼슘 농도가 8 이하 수치 보셔야 돼요. 저체중 출생아에서는 혈전 칼슘 농도가 7 이하인 경우를 저칼슘 혈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1. 원인과 병태생리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조기와 후기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조기 저칼슘 혈증은 생후 72시간 이내에 저칼슘 혈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후 모체로부터 태반을 통한 칼슘 이동이 중단되고 수유를 통한 칼슘 섭취의 부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쭉 내려가서 2번 후기 저칼슘 혈증은 우유로 인한 저칼슘 혈증입니다. 그래서 얘는 신생아 테타니, 강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후기 저칼슘 혈증은 생후 첫 3, 4일, 그러니까 72시간 이후 혹은 생후 7일 이후에 발생하고 조제 분유 수유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유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조제 분유에는 인이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고인산 혈증이 유발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인이라고 하는 게 칼슘을 밀어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3번 치료와 관한 한번 볼게요. 저칼슘 혈증이니까 칼슘 주면 돼요. 그래서 비경규 투여가 필요한 경우 칼슘을 정맥내로 주입하게 됩니다. 칼슘 제제를 정맥으로 투여할 경우 한 번에 정맥으로 주입해서는 안 되죠. 과용량으로 인한 고칼슘 혈증 시에는 구토와 섬액, 부정맥, 심정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심장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정맥 투여 시에는 심장 모니터를 함께 관찰하고 천천히 시행하고 주사 부위에 칼슘 유출로 조직괴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맥내로 주의 깊게 투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추신경계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산소 허혈 뇌병증입니다. 넘겨보시면 19페이지에 2번 사정 한번 볼게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 두 줄 내려가시면 저산소 허혈 뇌병증의 증상은 자극에 반응이 없고 처진 모습을 보이거나 반대로 건강한 만사가보다 매우 긴장되거나 자극에 더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강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의식, 혼미, 혼수, 주기적 또는 불규칙한 호흡, 입과 목 근육의 약화로 수유 문제, 근긴장도 감소, 신생아 원시 반사에 모로 빨개 반사 등의 소실이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오히려 반대로 강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치료와 관한 한번 보시면 저산소 혈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했죠? 재활 치료를 많이 해요. 보존적 치료인. 그리고 저체온 요법, 그렇죠. 에너지 대사와 세포 수준 활성화를
떨어뜨려서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저체온 요법 그리고 산소 같은 거 주는 혈액 관리 및 환기를 유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뇌실 내출혈입니다. 뇌실 내출혈은 원인 및 병태 등이 볼게요. 뇌척수액으로 채워진 뇌실은 뇌의 4개의 빈 공간입니다. 이 뇌실에 출혈이 발생한 거예요. 미숙아는 뇌실 주변에 혈관 발달이 미성숙해서 혈압과 혈량의 변화로 인해서 출혈이 쉽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량이나 혈압에 포커스를 두고 치료를 해야겠죠. 자, 2번 사정 보시면 뇌를 내려가서 애기들은 뇌초음파를 실시해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대부분 출혈량은 적은데요. 그레이드 1이나 2는 90% 이상이 자연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심한 출혈, 특히 그레이드 4 같은 경우에는 단기 혹은 장기적 후유증이 남아요. 단기 문제는 뇌실 확장과 뇌수종, 장기 문제는 강직성 뇌성마비, 청력소실, 시력 문제, 학습 장애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 보셔야 돼요. 그림 첫 번째 1단계는 뇌실 주위 소량의 출혈, 2단계 뇌실 내로 혈액이 채워짐, 뇌실 확장은 없습니다. 3단계 뇌실 내로 혈액이 채워지면서 뇌실이 확장되고 4단계는 뇌실이 현저히 확장되면서 문제는 주변 조직으로 혈액이 침투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 3번 치료와 관한 한번 볼게요. 자, 치료와 관한은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와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게는 적절한 산소를 공급해야 하고요. 그 다음 밑에 혈압을 조절해 줍니다. 항고혈압제를 투여하거나 저혈압을 치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생 후에 12시간 이내에 인도메타신을 투여하면 돼요. 그래서 인도메타신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의미했습니다. 자,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숙아 출산을 예방하는 것이 뇌실 뇌출혈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쭉 넘어가고요. 이제 발작인데요. 발작에서 가장 중요한 거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21페이지에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보세요. 당연히 경련, 발작을 하기 때문에 항경련제를 주면 됩니다. 항경련제인 페니토인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간 기능 검사를 자주 실시해야 됩니다. 유효 혈중 농도 범위가 좁기 때문에요. 혈중 농도를 확인해서 복용을 해야 됩니다. 혈중 농도 범위가 좁다라는 뜻은 안전한 혈중 농도 범위가 좁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부작용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간호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발작 억제 약물 투약, 항경련 투여에 대해서 잘 교육하자. 항경련제 용량의 독성, 그리고 부작용, 현기증, 시력장애, 졸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 교육하자. 페니토인 투여 시 부작용 잘 관찰해야 됩니다. 잇몸이 비우되고요. 다문증, 운동실조, 안구진탕증, 오심 등이 나타나요. 잇몸 비우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구강관리의 필요성을 반드시 교육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간호 중재였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모체 요인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태아 알코올 증후군입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산모의 임신 중 알코올 노출로 인해서 태아의 뇌 손상과 성장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사정 한번 볼게요. 사정은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체중, 신장, 두위의 성장이 지연됩니다. 특히 두위 성장 지연과 중추신경계 기능 부조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과 연관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성장이 지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 3번 치료와 간호예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 영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체온 소실을 방지하고 적절한 영양 공급과
환경의 자극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약물 중독 어머니의 신생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인 보시면 임산부의 약물 남용은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약물을 복합적으로 섭취할 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셔서 1번 진단검사 한번 볼게요. 진단검사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금단 증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줄 내려가시면 뭘 검사한다? B형 간염이나 HIV 감염 등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임상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호흡 억제, 황단, 선천성 기형과 송장 지연, 행동 이상,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 한번 볼게요. 치료는 임신 중에 마약을 완전히 끊는 것은 폐하의 금단 증상을 유발해서 신생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용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한 번에 끊지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네. 자, 그 다음 3번 당뇨병 어머니의 신생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인과 병태 생리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어요. 당뇨병의 두 유형 중에 첫 번째는 임신 전에 당뇨병이 없었으나 임신 호르몬으로 인해서 인슐린 내성으로 당뇨병이 생긴 경우, 그러니까 없다가 생긴 거. 두 번째는 이미 인슐린 의존성 당뇨가 있는 여성이 임신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뇨가 있었던 사람. 이 두 유형인데 한 4줄 내려가시면 태아의 안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어머니의 정상 혈당을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페이지 보시면요, 2번 임상 증상 한번 볼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거대야, 커져요, 아기가. 호흡곤란, 선천성 기형이 나타날 수 있고요. 3번 치료와 간호 보시면 혈당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혈당증이 치료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 증상을 조기에 파악하고 저혈당증에 대한 간호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피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피부 문제에서 쭉 넘어가서요, 25페이지에 5번 아구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구창은요, 곰팡이 칸디다 알비칸스가 구강 안쪽에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구강 점막 표면의 감염이고요. 옆에 보시면 모유 수유아보다 젖병 수유아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원인 보시면 아구창의 원인균은 칸디다균으로 분만식 모체의 질감을 통해 유입되거나 오염된 젖꼭지, 어머니의 유두를 통해서 감염이 되게 돼요. 신생아는 위성숙한 면역체계와 정상균총의 발달이 미숙해서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정을 해볼 것이냐? 구강 및 인두점막에 나타나는 작고 흰 반점, 아구창 생기면 동그란 반점이 생기잖아요. 흰 반점을 떼어내면 출혈, 피가 나요. 일어나기 때문에 젖 덩어리와 구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유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우유 찌꺼기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고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기는 통증 때문에 수유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구강 점막 표면에 배양 검사해야 됩니다. 모유 수유아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유두에 칸디다증 유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치료와 간호 보시면 치료는 뻔하죠. 곰팡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진균제 도포와 함께 근본 원인을 제거하시면 치료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4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4장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 문제와 간호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리뷰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요. 저번에 수업했던 것들 더 설명이 더 많았잖아요. 그걸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어서 우리가 5장 이제 되는 때부터 만나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